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 제가 3대 목표,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분간 추진할 3대 목표와 세부 추진 과제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인 미세먼지 특위를 어제 출범시켰습니다. 국민들께서 집단 우울증에 걸리겠다고 호소하실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인데, 앞으로 특위에서 즉시 필요한 대응 방안과 함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고, 지금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큰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 과제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처럼 우리 당이 첫째는 국민의 목소리에 즉각 응답하고, 둘째는 국민들께 꼭 필요한 일들을 찾아서, 셋째는 한 걸음 먼저 실천하는 것, 이것을 꼭 이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 의원님들과 사무처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민생 119 구급대원이다, 필요할 때 바로 나타나는 구급대원이다, 이런 마인드로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종 민생 관련 긴급한 이슈가 발생하면 잠시도 기다리지 말고 즉각 쪽집게 대책을 만들어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그 효과가 즉각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이 국민 속으로 누구보다도 빨리 뛰어들어야 하고, 가장 먼저 대답을 내놓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당이 제대로 된 변화의 길로 갈 수 있고, 진짜 배기 정책 정당, 진짜 대안정당, 정말 민생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 개편 등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을 잘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세먼지 문제를 점검하면서 정말 큰 문제라고 느끼는 것이 또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이 정권의 외교 역량이 정말 형편없구나 하는 겁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가 반박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박이 틀린 반박이라는 말을 하지만, 이런 갈등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정부가 미리 국제 관계를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중국과 함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국과는 사전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우리 주중 대사가 2달째 공석이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그 2달 사이에 4차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2차 미북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회담이 열리는 동안 중국에 우리 입장을 알리고 외교전을 펼칠 우리 정부의 대표조차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당이니까 어떻게 미세먼지 외교라고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후임으로 임명된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교환 교수 2번 다녀온 것 말고는 중국과 특별한 인연도 없고, 또 중국어 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외교 무대는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문외한에 가깝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중 관계가 더욱 중요해졌고 미세먼지 문제로 중국과 앞으로 다툴 일도 많아질 텐데 과연 얼마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우리는 매우 불안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무역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외교가 국정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튼튼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그런 외교적 토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의 외교를 보면 중국을 향해서는 한없이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동맹국인 미국을 향해서는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의 거꾸로 된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말리고 있는데 제재 완화와 남북 경협을 끝끝내 고집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식의 외교로는 한반도 평화의 길도 더 멀어질 것이고 또 국민들의 미세먼지 고통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3년 뒤면 끝이 납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권의 이념에 매달려서 한미 동맹을 무너뜨리고 굴종적인 한중 관계를 만들어 놓는다면 다음 세대까지 두고두고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외교 현주소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시고 지금이라도 외교 전반의 틀을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노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민노총이 총파업을 벌였는데 다행히 참여율이 현격히 낮아서 큰 탈 없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70년대식 투쟁 방식에만 매달려 있는 민노총의 모습은 참으로 씁쓸하기만 합니다. 지금은 우리 경제를 대전환시켜야 할 때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사실상 국경에 의미가 없는 글로벌 경제 체제 혁명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운물 안에 갇혀 있다가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구조 조정을 하루라도 서둘러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노동개혁과 금융개혁도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사실상 모든 개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민노총의 눈치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제2벤처붐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감하게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은 환영할 만합니다. 또 벤처 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정책들을 잘 추진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를 풀지 않는다면 모든 것들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노동개혁 없이 4차 산업혁명 없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획일적인 근로시간의 틀도 모두 무너지고 또 기업들의 경영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근로 시스템으로는 대응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깔고 앉아서 대한민국이 개혁의 길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붙잡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결국 우리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도 이제 촛불 청구서를 찢어버리고 안 되면 민노총과 전련을 하더라도 나라를 살리는 노동개혁의 길로 하루 속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민노총의 각성과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정말 외교가 중요한데 장하성 주중대사 내정자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이면요. 이 중국은 학술 대회장이 아닙니다. 외교 대회장입니다. 여기에 교환교수했다는 것, 중국 관련된
서적 하나 썼다는 것으로 주중대사로 임명한 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경제 소득 주도 성장 실패로 인해서 경제 실패를 가져온 장하성 전 실장이 이제 외교 실패까지 안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고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미연합 3대 훈련 폐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우리의 안보는 한마디로 날로 허약해지고 있습니다. 북한만 바라보다 한미동맹 동력도 잃고 국민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연합 3대 군사훈련 중 마지막 보루였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43년 만에 폐지됩니다. 강력한 한미동맹 안보의 상징이었던 3대 연합훈련이 이제 전무하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조차 이러한 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서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2차 미북 회담의 의제도 아니었다는데 오래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합훈련을 중단하기로 합의되었다는 이러한 어제 국방부 차관의 발언을 듣고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은 알아서 한미 군사훈련을 폐지하면서 안보 파탄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것처럼 북한은 이미 그 전부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재건하고 지금 신음동에 미사일 공사 관련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딜 회담을 대하는 북한의 평화 코스프레의 진정한 모습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북한만 바라보던 문재인 정권은 지붕만 쳐다보는 격이 되었습니다. 진짜 북한의 비핵화를 하려면 이제 남북 경협 재개라는 허망한 꿈은 접고 더 강력한 대북 제재에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라 안보를 위해서 한미 군사훈련 다시 재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 외교 안보에 있어서 이런 북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었던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실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그제 국정원장 보고 또 그리고 이 외교안보 장차관의 보고에서 느낀 것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핵실험 미사일 발사대의 재건에 대해서 문짝 달고 지붕 좀 씌워놓은 형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것을 선회하면 일종의 폭파하는 모습이 보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또 다른 방법을 해석하면 다시 미사일 발사대를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어제 또 남북 경협을 제재 완화를 안 하고 어떻게 재개할 수 있느냐, 금강산과 개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했더니 대답은 입주기업이 황급히 나왔으니 본인들 물건과 기계가 잘 있는지 문이라도 열어보고 확인하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재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정부가 하고 싶은 것은 제가 보니까 문 얘기하는데요. 개문 발차하고 싶은 겁니다. 비핵화는 안중에 없고 무조건 남북 경협 재개를 통한 개문 발차를 원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당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고 의미 있는 결과물에 합의했습니다. 먼저 제가 제안했던 국가재난 사태 선포를 위해서 물론 지금 현재 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우선 재해대책 예비비가 1조 8천억 원 됩니다. 을 통해서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지급 및 노인정 등 공공시설의 공기 정화 장치 설치를 시급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방중단을 구성해서 중국과의 미세먼지 외교를 국회 차원에서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째, 이러한 국민 건강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예산이 부수되는 사업들을 재해대책 예비비 등에서 우선적으로 조속한 집행을 촉구합니다. 또한 교육재정 교부금 등을 활용해서 초중 고등학교 공기정화기를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또한 촉구합니다. 우리 당의 지금 입장은 선 예비비 집행을 통한 긴급 지원 후 부족한 부분에 한해서 추경 검토라는 원칙이 당의 입장입니다. 이를 또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공유했습니다. 따라서 추경의 편성권은 물론 정부의 권한이나 미세먼지 문제가 추경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닙니다. 중장기적 대책이라든지 국제사회 외교적 노력과 아울러 근본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또한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근본적으로는 예비비로 먼저 하라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제 초당적인 합의를 했지만 이것이 정부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한마디로 그동안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는 전혀 없이 누구 탓을 하거나 또는 재탕, 삼탕의 대책만을 발표하는 것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그동안 공약이 헛공약이었음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는 것이 그 도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한 환경단체에게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이 환경단체들에서 지금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환경단체가 그동안 역시 또 이념 환경을 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 미세먼지 대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당은 이미 그동안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한 서명운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열찬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만에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국민투표가 성공한 것은 탈원전 정책 폐기 국민운동의 슬로건이 Go Green with Nuclear입니다. 원전으로 녹색 환경을 만들자, 미세먼지를 방어하자였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탈원전 정책이 결국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급증시킨다는 것을 충분히 앞으로 인지하실 것이고 이러한 저희 당의 정책 저항 운동에 함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 의견을 묻는 에너지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는데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노력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소수 야당과 함께 민생을 발목 잡아서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마저 이념정책과 의석 나눠 먹기로 최악의 빅딜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블랙리스트, 법관 탄핵 등으로 삼권 분립의 자유민주주의를 이념 독재로 물들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입법부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요구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이념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함께 일괄 처리하자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 내각제에 적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의석수를 300석에서 단 한 석도 늘리는 이러한 개정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이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는 이유는 한마디로 선거제 개편안만 올려놓고 먹튀로 일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권 여당이 선거제도를 이러한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성이 아니라 자기 이익에 따라 마음대로 선거제도를 요리하는 선거제도 게리맨더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제1야당을 패싱하며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사상 초유의 입법부 구테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이 의원내각제하고 맞지 않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한마디로 민주당이 제2중대, 3중대 정당만 만드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또 거래 테이블에 올려놓은 여러 가지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은 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입니다. 이런 것은 한마디로 이념경제 개혁법안이고 이념정치 개혁법안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이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선거제 개혁을 하려는가 하는 부분에도 또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구 의석수를 30석 정도 줄이는 지금 법안을 내놨는데요. 한마디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법안들 패스트트랙으로 올려놓고 이 선거제 법안은 나중에 또 야3당 하는 거 보고 그때 가서 정치 지형 보고 또 바꾸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꼼수도 엿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경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삼권 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민주당의 존재마저 부정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사법부 장악 시도는 사법부로부터의 철퇴가 조만간 시작될 것이고, 입법부 장악 시도는 내년 총선에서 참패라는 그런 국민 심판이 기다릴 것입니다. 절기상 추위가 풀리고 새 생명이 돋아나야 할 시기입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깨어난 개구리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곧바로 죽게 생겼습니다. 한반도를 뒤엎은 미세먼지 대재앙이 계속되면서 수도권에서는 오늘까지 7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은 2015년 기준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11,924명이 사망한 걸로 추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루캉 중국 대변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그 충분한 근거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정부의 이 무능함으로 인해서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들 스스로가 지금 미세먼지 박사가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일기예보의 확인을 넘어서서 해외의 위성 사이트를 검색하고 거기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참으로 인기 있는 어서널 스쿨이라는 그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9년 1월 26일자의 이 그림 보시면은 분명히 중국에는 미세먼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붉게 있는 것이 미세먼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 쪽은 이 미세먼지의 영향이 없습니다. 이때는 우리 서울이 상당히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1월 26일자입니다. 이 바람의 영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 때, 즉 북풍이 불 때는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두 달 후에 3월 6일자의 내용입니다. 이때는 편서풍이 붑니다. 편서풍이 불 때는 바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직선으로 부는 게 아니라 약간 휘감아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한반도를 덮치게 됩니다. 이 편서풍이 불 때는 분명하게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한국 대기질 예보 시스템이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3시간 간격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3월 4일자 자료입니다. 3월 4일 오전 10시 부경에는 이 한반도의 이 서쪽 일부가 이렇게 지금 미세먼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3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계속 이 우리나라 전역을 뒤엎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중국 대변인이 아마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모르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제가 오늘 우리 대표님과 상의해서 중국 대사관에 보낼 겁니다. 보내가지고 중국 외교부 관계자가 이걸 보고 눈으로 확인을 좀 해서 그 다음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미세먼지가 좋아질 것이냐, 뭐 마스크 쓰고 우리나라 스스로가 좀 자정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좋아지겠느냐? 저는 결코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이미 중국은 2015년 기준으로 244곳의 쓰레기 소각시설, 소각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미세먼지가 나옵니다만 또 추가해서 227곳을 더 짓고 있습니다. 이미 건설 중에 있고 또 건설 계획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지금 가동 중에 있는 중국의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이게 집중적으로 지금 동부연안, 중국의 동부연안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227곳 역시도 중국 연안에, 동부연안에 지금 이걸 건설하고 있거나 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과 일치해서 앞으로 이게 227곳이 더 지어지게 되면은, 완성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미세먼지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중국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검사를 했었기 때문에 요즘에 이 성창호 판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보고 평소에도 잠을 잘 못 자고 있지만 더더욱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고민 끝에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원민 재판도 이렇게 안 했던 것 같고, 그럼 결국은 인민 재판을 하고 있다는 우리의 생각이, 제가 볼 때는 90%의 국민들은 다 동의하실 거라고, 마음속으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임종원 법원행정처 판사에 대한 그 공소장을 보면 성창호 판사는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몇 개월 만에 갑자기 공무상 기밀 누설죄래요. 그것도 공무상 기밀 누설죄의 공범 입증이 안 되니까 말을 교묘하게 적극 가담했대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기소 자체로 무죄입니다. 기소 자체로 무죄.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언론인 여러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정보 보고 하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공직자라면 여러분은 전부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지금 그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성창호 판사를 왜 기소했을까요? 결국은 김경수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문재인 정권의 황태자 법정 구속했다고 지금 이렇게 정치 보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이제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거라서 유치하다고 말을 해야 되나, 이거를, 아니면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지금 가고 있다고 말을 해야 되나,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검찰의 선배, 후배, 동료, 우리 검사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토록 밤늦게 짜장면 한 그릇 시켜가면서 12시를 꼬박꼬박 넘기면서 자정을 넘기면서 수사했을 때 우리가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동료들 중에 대형 로펌에 가서 월급 많이 받고 그런 거 우리 부러워하지 말자.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밤을 꼬박꼬박 새면서 억울한 사람 없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결국은 내 새끼 지키는 거다. 그러면서 했던 우리가 수많은 밤을 날을 새면서 했던 그 말들을 잊으셨습니까? 이제 침묵하지 마세요. 정치에 관심 없다 나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다 정치입니다. 이제는 나서서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를 내주세요. 용기를 내세요. 우리 국민들께서 그러면 검찰을 이분화시킬 겁니다. 앞장서서 앞잡이 노릇하는 검사와 국민 편에 서서 정의를 외치는 검사,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호소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저는 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딱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 4월 13일 문재인 후보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 미세먼지 대책 발표문, 시간 2017년 4월 13일 13시 20분, 장소 중앙당사 2층, 미세먼지 잡겠습니다. 푸른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이 흐리면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이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입니다. 학교 가는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일이란 마스크를 씌워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아이와 부모의 아침은 슬픕니다. 저는 지난 3월 21일부터 대선 공약에 담을 정책 제안을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6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해야 할 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중 미세먼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신 분이 10,000명 이상입니다. 국민들의 하루는 어느새 미세먼지 걱정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야외 활동을 하는데 정부는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미세먼지를 잡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역량과 외교 역량을 모두 투입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의 미세먼지 대책은 크게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원인을 잡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원인의 절반은 국내, 절반은 국외에 있습니다. 국내 산업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교 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당장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후보가 말씀하신 이 부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또 지난번 첫 번째 최고위 회의 때 말씀드렸던 거라 여러분께 증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왜 문재인 청와대는 그렇게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남북 경협에 목숨을 걸까요? 그게 과연 비핵화를 위한 걸까요? 저는 그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2012년 4월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김정은 집권 초기입니다. 집권한 때입니다. 그 김정은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소개했지만 개성공업지구가 얻은 게 더 많다. 우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돈을 벌었다. 이런 경제 특구를 내륙으로 확대해서 개성공단 같은 거 14개 더 만들자. 이게 태영호 씨가 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2년 10월 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2012년 10월 4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개성공단을 당초 목표대로 2천만 평 규모로 발전시키고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 나가겠다. 공교롭게도 2012년 4월에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집권 초기에 했던 얘기와 2012년 10월 4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명박 정부 이래 연평도 천하람 사건이 남북관계 파탄위기 다했을 때 결정적 파탄을 막아준 게 개성공단.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정부의 이념을 떠나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북한과 경제 공동체를 이뤄 국민소득 5만 불을 달성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김정은이 원하는 걸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함께 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이라고 하여튼 미북 협상 이게 결렬된 거 지금 세계에서 두 나라만이 잘 됐다고 협상이 잘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또 반증 아니겠습니까? 다 아니라는데 남한의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쪽의 김정은만 이 협상이 잘 됐다고 하는데 김정은 존엄께서 하신 일이 잘못됐다고 북한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답입니다. 이상입니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문 정권의 사법부 줄 세우기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참 심각합니다. 이는 그 상권 분립 정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면서 김정은 정권 못지않은 철권 통치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 정권의 검찰이 100여 명의 전 현직 판사 중에 기소자를 선별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14명의 재판으로 넘겨졌고 66명의 징계 대상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물론 김경수 지사를 구속한 판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사법부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그 본때를 좀 보여주겠다라는 일종의 본보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누구라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 정권이 검찰을 통해 이들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매우 명백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검찰뿐만이겠습니까? 이제는 행정부까지 나서는 것이 아니라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왜? 오늘 이재명 도지사의 친형과 강제 입원 관련 8차 공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그 애매모호한 유권 해석으로 인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마치 대면 진단이 없더라도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는 식의 언론 보도가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는 이재명 지사가 죄가 없다는 이야기인 듯이 국민들께 오해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저히 거짓말입니다. 강제 입원을 위해서는 대면 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위원실에서 어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담당자들과 많은 토론을 거쳐서 얻어낸 답입니다. 제가 밝혀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에 영향을 끼칠 만한 잘못된 해석 기사가 마구 쏟아지고 있는데도 복지부는 유권 해석의 담당 부서로서의 해명 한 줄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부 똑바로 하십시오. 지켜볼 겁니다. 삼권 분립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이를 뒤흔들려는 문 정권의 시도가 계속되고 지속된다면 자유한국당과 국민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세먼지 매우 나쁨 이상으로 매우 나쁜 것이 경제 상황입니다. 예. 생산, 소비, 투자, 수출, 성장, 분배, 일자리 어느 한 지표라도 국민들께 이거는 좋아지고 있다 하는 게 있으면은 청와대가 설명하십시오. 청와대에 두 가지 묻고 한 가지 요청하는 것은 서면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워낙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미세먼지 공약 다시 보기가 연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럼 이 공약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걸 제가 좀 패러디 이미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미세먼지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검은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마음껏 뛰놀게 해준다더니 미세먼지 재앙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공약의 역습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지켜졌습니까? 보십시오. 이 정부 미세먼지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 미세먼지 잡고 푸른 하늘 가져올 생각이 있다면 탈원전 중단, 한중 정상회담 미세먼지 의제 상정, 장하선 주중대사 지명 철회 등으로 이 공약 이행판을 새롭게 짤 것을 촉구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당대표께서도 민주노총 낡은 총파업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더해 민주노총의 불법 정치 파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눈 감고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완성차 사업장에서 발생한 민노총 불법 정치 파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일절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제가 더 확인을 해보니까 이 정치 불법 파업이 지난해 총 3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월 28일에는 최저임금 관련 민주노총 총파업, 11월 21일에는 탄력근로제 개정 반대 총파업, 12월 6일 광주형 일자리 반대 파업, 이렇게 총 3건으로 지난해 총 6,800여 대의 완성차 생산 차질과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 개선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중노위 조정 신청, 그리고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야 되는데도 이런 절차를 전혀 밟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대응은커녕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노조 눈치 보기가 아니라면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불법 파업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 정치 파업이 산업 현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미비로 이러한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벌 신설 조항을 바로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우리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부와 한전이 농사용 전기요금 그리고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국 농업경영인 총연합회 등 농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또 공장을 24시간 가동하는 반도체, 철강 등 우리 기간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전기요금 추가 부담이 최대 수백억씩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하겠다고 하는 근거는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전기요금 때문에 적자가 지난해 2,080억 한전에서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자, 생산 원가를 올린 것이 바로 정부입니다. 낮은 생산 원가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원전은 스톱시켜 놓고 비싼 생산 원가 될 수밖에 없는 LNG 발전 늘리니까 전기요금 생산 원가가 올라간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부담을 전가하는 거 참으로 무책임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는 전기요금
인상하지 않겠다고 탈원전 정책 추진하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무책임한 얘기죠. 임기 끝나고 나서 다음 정권 때는 나는 모르겠다라는 무책임한 얘기였습니다만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임기 중에 전기요금 인상하게 된 거 어찌 보면 처음부터 예정됐던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라도 탈원전 정책 이거 정말 폐기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2,080억이나 적자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한전이 정말 모든 것을 무료로 해주는 특혜성 한전공대를 특정 지역에다가 세우겠다고 하는 거, 이것은 정부의 정치권의 압력이 없다면 정말 이것이야말로 제정신이라면 한전 경영진이 이런 결정을 하겠습니까? 정부는 한전공대 설립하도록 한전에 압력 넣는 거 중단하고 한전은 한전공대 설립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제2의 벤처붐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일부 긍정적인 내용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에도 대통령께서는 입으로만 규제 개혁 얘기를 했지 정책으로는 기업을 옥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라는 면에서 크게 기대할 것이 없고요. 내용 면에서도 보면 결국은 자금 지원 위주의 대책입니다. 결국 국민 세금을 퍼붓겠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십수조 원에 달하는 돈을 퍼붓겠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는 벤처붐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2000년대 벤처붐 사태 이후에도 이미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경우를 봐도 그렇고 결국은 금융개혁을 해서 민간의 금융 자산이 이런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가 되고 그래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개혁 그리고 실질적인 규제개혁만이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자유한국당 지난 2월 27일에 있었던 전당대회 기습 시위와 관련해서 우리 언론인들 계신 가운데 좀 보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지난 2월 27일 기습 시위자들이 사전 집회라든지 기자회견 등에 대한 신청 없이 당원 그리고 후보 지지자들 입장 행렬에 섞여 들어가서 전당대회장 로비에서 여러 가지 전당대회 방해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당일 13시 10분부터 30분까지 진입을 한 민주노총, 국민주권연대, 또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청년당 등 소속 회원 100여 명이 준비해온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이런 피켓팅 여러 가지 시위 사건에 대한 일산 경찰서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13시 45분부터 14시 35분 일 전시장 앞에서 구호제창,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켓팅. 그래서 경찰은 세 차례의 해산 명령을 내렸고 이후 여기에 불응하자 민주노총 등 70여 명 모두를 현장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두 석방을 해서 불구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기 북부청 수사과장을 총괄팀장으로 해서 계속 수사가 진행 중으로 있고요. 3월 1일 자유한국당 기조국 황규환 팀장을 피해자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경찰은 당일 행사장 내 내부 모든 CCTV를 점검하고 있고 앞으로 이들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것을 천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정당법 제49조는 당대표 경선 방해죄를 규정을 하고 정당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 전당대회 기습 시위 사건, 방해 사건에 대한 계속적인 진행 상황을 주시할 것을 말씀드립니다.